보건 2회차 직업 정보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직업 정보 분석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 나왔는데요. 직업 정보 분석할 때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공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누구나 알 수 쉽게, 항상 이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번 답도 3번. 전문 지식 없는 개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먹기 좋게 자기들이 잘 분석해 놔야 되겠죠? 그런데 비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럼 나도 한다. 틀린 답입니다. 42번입니다. 워크넷에서 학과 정보를 계열별로 검색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것은 7가지의 계열이 나오고 아닌 것은 늘 문화관광 계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 계열을 너무 답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문화관광 계열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보면 익숙한 거 답, 문화관광 계열은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포괄적인 업무. 문제 읽지도 않고 포괄적인 업무라고 하면 그렇죠. 포주체생, 포주체생이 딱 떠오르면서 아닌 것은 답 4번의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우리는 이게 나오면 또 자동뽕으로다가 세트, 뭐죠? 그렇죠. 다시 수채도 생각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고용노동부 0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 나오면은요, 바로 답 4번 보이십니까? 왜? 우리 밑에도 써있듯이 측정, 미사, 복장으로도 뭐라고요? 한복했죠. 그래서 측, 정, 미, 사에서 사진 기능사 나왔네요. 복장으로도 한복해서 항상 이 안에서 답 나오니까 측정, 미사, 복장으로도 한복 하셔서 써주세요, 옆에. 그래서 앞자가 맞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5번입니다. 일반적인 직업정보 처리 과정 딱 나오면은 수분, 가채, 재축평 해서 순서대로 빠진 것이 있더라도 4단계를 묻든 5단계를 묻든 7단계 완성된 것을 묻든 수분, 가채, 재축평 잘 건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수집 시 2차 자료라고 했는데요. 자,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구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이미 1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내가 2차적으로 활용한다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는 2차 자료, 내가 직접 설문하는 것은 1차 자료, 내가 설문해서 직접 내가 가공, 만드는 것을 1차 자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보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지만 구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은 이미 뒤에 보지 않아도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전, 결과, 연보, 그리고 탐방기 이미 누가 다 갔다 와서 써놨네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해당한다. 답 4번입니다. 4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S의 수준 체계 해당하는 거 물어봤는데요. NCS의 수준 체계는 원래 총 8수준으로 되어 있고 이 8수준에서 이것을 보고 몇 수준에 해당하는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시험에는요, 늘 5 아니면 6만 나오는데요. 6은 독립적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6이고 5는 포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5입니다. 총 몇 수준이냐 물어볼 때는 8수준, 안에 거 고르라고 할 때는 5 아니면 6 묻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단계입니다. 6,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 내 방에 있는 것이 더 높은 자리죠. 포괄적, 다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6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독립운동 유관순 열사, 6간순 열사입니다. 그래서 독립 나오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6수준이구나.
세트로 이거 독립운동 유관순 동생 포괄적인 O 수준이라는 것 이번에 잘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8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숙련기간, 직무를 평균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또는 훈련 기간 다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위한 사내교육, 현장 훈련 등도 다 포함되는 것 맞는 이야기고요. 오 수준, 나는 이 수준은 못 외웠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기되지 않으면 한 번 더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수준까지 있는데요. 1, 3, 5, 7, 9를 알면은 우리가 옆에다 써놓으시고 여러분 필기시험 볼 때 아무리 CBT로 컴퓨터로 바로바로 보지만 어떤 감독관은 미리 종이를 한 장씩 주고요, 연습장. 어떤 감독관은 요청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꼭 받아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한번 써보세요. 또 우리 써서 해야 될 것 몇몇 것들 있잖아요. 홀랜드 그림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겠죠.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종이를 한 장, 연습장 받으시고요. 숙련기간이 나오면 1, 3, 5, 7, 9 딱 써놓고 1. 시범 직후 3. 삼삼하게 그래서 30일 이후에서부터 3개월까지 3은 삼삼하게 5. 1년에 반띵 생각하시면서 6에서 12개월까지구나. 5. 1년에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 7이 14해서 2년 초가 14 아닙니다. 이 7이 14긴 하지만 4년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줄을 그어봤고요. 마지막에 9수준 어떻게 해요? 10년이나 초과해야 한다라는 것. 숙련되기 위해서 파일럿 같은 경우, 의사 같은 경우 10년 동안 숙련, 무슨 인턴이다, 레지던트다 해서 10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579 여러분이 한번 제 설명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한번 써서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잠깐 정지해서 써보시고요. 1. 시범 직후 3. 삼삼하게 5. 1년의 반 7. 7이 14 그리고 9. 와 10년 동안 10년 이상이다 라고 정리 한번 하시면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9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으로 결혼 이민 여성 나오면은 저는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오신 분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특히 더 연말에 가족 생각나고 하니까 잘 보내셔야 되겠죠. 위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결혼 이민 여성이다 해서 위시 취업 프로그램 잘 매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번입니다. 갈로 안에 알맞는 것 한번 볼까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훈련이 적합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정 일수가 최소한 1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40일, 하루 가서 4시간씩 10일이니까 40시간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4시간 이상, 10일 이상이니까 40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볼 필요도 없지만은 인터넷이나 훈련에 관해서는 특성을 감안해서 좀 달리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수업을 받는 계좌제 수업은 4시간 그리고 10일 이상 그래서 총 40시간 이상이라는 것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요. 제가 현장 강의도 많이 한다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진행했었었는데 그럴 때 내일 배움 카드를 진행하면요. 4시간씩 보통 2달,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단과 방법이 좋아져서 특히 또 무료로 제공하는 우리 이 인강을 만나게 된 거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내가 검색 잘했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칭찬하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저도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에서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시면은요. 정규교육과정은 6 수준이 있고 1 수준은 초등, 2 수준은 중등, 3 수준은 고등, 4 수준은 전졸, 5 수준은 대학, 6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 한 번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규교육은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면 그냥 차례대로 매칭하시면 되고 숙련은 넘어갔지만 13579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정규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인 어떤 교육의 수준을 의미하고 그 수준은 6개 금방 말씀드렸고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 일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이 정도의 수준, 정규교육 수준, 이 수준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지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수준 정도더라 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여하튼 평균 학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2번 넘어왔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무 능력 수준이 제2직능 수준이다. 1, 2, 3, 4 직능 수준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 4부터 나와서 위로 갈수록 거꾸로 써서 그렇습니다. 위로 갈수록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가 나오면 우리는 간전사서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전사서, 판농기장, 당군 해서 위에 관리자와 전문가만 3, 4 수준, 단순만 1 수준, 군인만 2 수준 이상, 나머지는 다 2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1, 2, 1 빼고 다니까 답 4번 가볍게 고르시고 5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24의 구인구직의 취업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오는데요. 안 보셔도요. 3번만 눈에 팍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도 자꾸 문제를 접하면 그 답인 문장이 어느새 단답형이 아니지만 눈에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자, 봅시다.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전제 조건도 줬는데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를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워크넷만 한 사람을 가지고 집계하면은 노동시장 전체 알바몬을 이용한 사람은 어찌하오리까? 사람인을 이용한 사람은 어찌하오리까? 친척이 알려주거나 우리 직업상담사가 소개시켜준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는 거죠. 집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전체와 일치하지 당연히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워크넷 내에서의 수치를 가지고 워크넷 내에서 통계를 내었을 때도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맞아요. 일치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그 이유는 반올림이나 반버림, 그리고 기간의 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일치하지 않는다가 답이라서 이것은 문장만 잘 이해해도 당연하지 하고 고를 수 있고 여기에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워크넷 안에서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워크넷 안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54번입니다. 직업 정보를 가공 분석할 때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딱 봐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는 배제할 것, 이것이 답이죠. 숫자로 표현 못하는 것을 또는 할 수 없다고 숫자를 배제하면은 정보의 3분의 2는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숫자를 표시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표현할 수 없다, 또 숫자 자체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나와서 그런 숫자가 나올 때 꼭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중 면접을 통한 직업정보 수집 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우리 면접을 통해서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
그렇죠. 면대면으로 질의응답할 때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용어 자체도 익숙치 않을 수 있고 면접해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적은 이유에 관련된 질문을 해당되는 질문을 잘 연속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또는 전문가, 해당 전문가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 자원봉사자 할 때는 그렇죠. 면접보다는 객관적으로 개방형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폐쇄형 질문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56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우리 4번 보시면은요.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간이 실제 조사 기간이다 라는 것 틀렸습니다. 우리 항상 조사 대상 기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우리 다음 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할 것이니까 지금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도 정해야 되고 뭐 어느 지역을 정해야 되고 이런 대상을 정하는 대상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15일이 포함된 주이고 그 다음 일주일이 실제 조사 기간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5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 원칙,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이제 행복한 수준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최상급부터 분류되어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그리고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생산물은 당연히 산업의 분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시에서 양귀비 불법적이고 뭐고 꽃을 피우는 것은 다 1차 산업이다. 그 이후에 생산물을 어떻게 유통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하면 되고 안 되고이지 씨를 심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해서 3차 산업이 되고 합법적이라고 해서 1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종사상 지위로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은 항상 일용 근로자라고 말씀드렸고요.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임시 근로자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상용 근로자라고 한다. 다른 표현도 많지만 여기에 정해줬어요. 종사상의 지위로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항상 일용 근로자만 나오고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지 다시 역으로 묻는 문제 나오니까 특히 일용직, 일용 근로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59번입니다. 직업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직업 정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지금부터 향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상담에서 과거를 치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 상담을 이 모든 시험 문제 100문제는 직업 상담을 기준으로 묻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직업 정보를 통해 과거의 직업 탐색을 무엇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써도 그렇죠. 연대기를 써도 쓸 일도 없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쓰면 된다. 과거는 아니다 해서 여기에 과거만 보시고 뒤에는 보지도 마시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0번입니다. 한국직업 사전에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중에 더 좋은 거 수준 4에 해당하는 숙련기간 물어보는데요. 우리 앞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숙련기간 9 수준까지 있었고 1, 3, 5, 7, 9 제가 잘 확인하라 그랬는데 반갑게 이렇게 한 회차에서 2문제나 나오니까 보너스 문제가 되겠네요. 자, 수준 4는요. 3은 3, 4만 수준이라고 해서 30일 이상 한 달에서 3개월. 5는 1년의 반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그 사이가 해당하니까 4개월에서부터 3, 4만 수준 4개월부터 안 하고 그럼 3개월 추가부터 6개월 이하 해서 답 2번 체크하고
다음 과목인 노동시장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늘 4번으로 답이 나오죠. 재화시장이 불안정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고 높고가 아니라 같아야지만 그렇죠. 이윤의 극대화가 일어난다. 오늘 가장 원래 이것만 또 보고 넘어가고 싶지만 이거 궁금해 할 수 있어서 저가 아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4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재화시장, 그렇죠. 재화시장은 어떤 요소의 재화, 사람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죠. 지금도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죠.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은 일정하겠죠. 한 개 만드는데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어떻게 기업이 계획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목표를 잡겠습니까? 만들 때마다 생산비가 변하면 곤란하다, 일정하다, 맞다.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여러분이 이 앞에 거 잘 보지 마세요. 이거는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은 노동 수요 곡선도 어느 쪽으로 뭐가 올라가면은 항상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면은 항상 왼쪽으로 간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맞는 이야기. 3번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몰라도 장기에 크게 증가한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라고 했던 것 확인하시면은 다 맞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마시고 항상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알아야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렇지. 임금과 한계 생산 비용 또는 가치 동일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라고 이 맞는 문장 한마디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하는 것이니까 띄엄띄엄 얘기할 때 저의 이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답을 아니면 그 정의를 생각하시거나 말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2번입니다. 사용자의 부가급여에 선호하는 이유가 아닌 것, 퇴직금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만약 3년 근무하면 자기 평균 임금 3년 곱하고 근속 연수가 5년이면 평균 임금 5년 곱하는데 그것과 상관도 없을 뿐더러 부가급여는 평균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해서 답 4번입니다. 6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 우하향하는 기울기래요. 우하향 반대되는 거죠. 우상향은 정비례, 우하향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되니까 대체되는 것이겠네요. 우하향 나오면 뒤에 안 봐도 어떤 관계이냐?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64번입니다.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냐면요.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명목 임금은 표현 그대로 보이는 그 숫자 그대로이고요. 실질 임금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물가 수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을 받아서 지난 달에는 생계비 먹을 것을 다 살 수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올라가지고 사과값 막 갑자기 폭등하고 그랬던 적도 있죠. 요즘 항상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똑같은데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그만큼 받아서는 지난달에 산 만큼 못 사요. 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는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실질 임금이다 라는 것 강조드리고요.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특별히 받는 급여는 뭐죠? 상여금과 성과급 같은 것입니다. 연말에 특히 아니면 보너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과급여는 내가 초과근무에서 받는 것이 초과급여인데 이 일하고 당연히 줘야지 이 일했는데 이게 특별급여라 속한다 이러면은 뭐예요?
아, 내가 연장 근무하고도 특별히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특별히 기분 좋게 받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해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급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나오는데요. 직무급은 직무에 따라서 연봉 체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만큼이라고 결정되어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그 직무에 따라서 연봉 체계나 임금 수준이 결정되었는데 갑자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렇죠. 안 되겠죠. 배치 전환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것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66번입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면은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더 못 견뎌요. 저기는 저렇게 준다는데 하면서 오히려 평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는 틀린 말, 원활해지면은 수준이 맞춰진다 라고 정리하시고 6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우리 이거 카페에 질문 또 올라왔던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확실하게 굳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 함수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 임금 함수이다 해서 일단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럼 반대겠네요. 노동의 공급은 뭐라고요? 여기 명목 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 임금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 문제에서 실질 임금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무엇으로 나눴다고요? 명목 임금을 물가로,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기준 잡으셔야 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는 실질 임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받은 것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지 물가가 올라서 받은 것이 뭐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못 살아져. 궁핍해져. 그러면 실질 임금이 너무 안 받쳐주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요구할 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보니까요. 실업이론. 실업한 상태에서 케인즈 이론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케인즈가 보니까요. 노동의 공급은요. 우리가 일할 때 공급하러 가잖아요. 내가 지원해서 일하러 갈 때 회사에서 공개할 때 뭐 5천만 원 줍니다. 3천만 원 줍니다. 하는 드러나는 그 명목 임금을 보고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이 정도는 적당한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의 상태에서 취업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실업 이론의 하나인 거니까 노동자가 노동에 공급을 하는 노동자가 취업 전에 실제로 월급 받고 사는 중요한 거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목 함수, 명목 임금의 함수가 되고 이것을 보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러 간다, 안 간다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 회사는요. 자기들이 얼만큼 줄 수 있는지 실질 임금, 항상 그렇죠. 생활할 수 있는 최저에서 일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막 모두한테 넉넉하게 주고 싶은 사장님 없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지 정말 자원봉사자로 나라에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사장님도 그렇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주려 한다.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직무별로 어떤 일별로 적절히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침도 피도 안 통했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과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것과 모르겠다. 노동은 명목임금 함수래. 함수 나올 때는 명목임금 함수래 하고 꼭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8번입니다. 이번에는 베버리지 곡선이 나왔네요.
이 베버리지 곡선은요, 실업과 결혼. 실업은 노동자 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결혼은 회사에서 빈자리. 그래서 빈자리가 100개 있으면 우리 실업자들이 100명 있다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 이 100명이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은 100대 100이라도 실업 인원 100, 결혼 100이라도 그렇죠. 여전히 실업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문제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실업, 결혼, 베버리지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우리 여기 지금 못해놨는데요. 종축에는 결혼수, 행축에는 실업자 수라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종축이든 횡축이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무조건 외우자. 종결되어 있으면 맞는 얘기, 종결이 아니면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축에는 결혼, 종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인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종축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100과 100, 구조적. 이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100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둥둥 떠지게 되는 것이고요. 3번, 이렇게 안 맞는 것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인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이 있는 상태, 결혼만 받는 상태를 보고 이게 멀어 있을 때는 구조적이지만 전체적인 수치를 보고는 여기에서 구조적인지 여기에서 마찰적인지 다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확인하고 6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질임금의 정의로 옳은 것 나오는데요. 실질임금 이번에 자주 나오네요. 뭐였죠?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말하고 보다 정확한 정의는 명목임금을 무엇으로? 물가로 나눈 금액을 실질임금이라고 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7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 묻는데요. 이거는 문제랑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낮아지는 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더 많이 낮아지면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낮아지게 하는 것이 실망 노동자 효과, 그리고 높아지게 하는 것이 부가 노동자 효과라는 것. 우리 실망하면 마이너스, 부가되면 플러스 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같거나 더 커야 돼요. 뭐가? 실망 노동자 효과가. 그래서 해당하는 2번 실망 노동자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거 저처럼 쓰고 매칭하시면 답 딱 나옵니다. 71번입니다.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던 게 생각나네요. 제 욕구를 다 맞춰주는 월급 주는 사장님이 있으면 제가 간다. 무조건 간다. 우리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저의 욕구, 소비 욕구. 누가 채워줍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특히 회사 사장님이. 그렇죠? 나머지는 보시고요. 안 보고도 소비 욕구 반영은 아무도. 여러분, 바다는 채워도 그렇죠. 이 개인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체크하시면서 7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 생각보다 알뜰한 여자입니다. 깨알 어필하고 72번 넘어왔습니다.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요를 결정, 굳이 애를 써서 공급에는 여가를 좋아하면 공급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수요, 일자리, 노동, 수요, 일자리, 기업의 입장이라고 했죠.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몰라도 1번 딱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노동자가 7명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 생산량이 20단위일 때 한 명 더 추가하면 8명이 될 것이고 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했네요. 한 개 생산량이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자, 7명일 때 20단위 어떤 단위를 주어졌습니다. 크기가 큰가 봐요. 그러면은 140단위가 될 것이고 8명일 때는 18단위로 감소해서 8, 8이 64, 1, 8은 8 해서 144단위가 되었습니다. 빼면은 답 4단위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차근하게 하시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자체에서 순간적으로 계산 문제인가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뭐 더하기 빼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산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구몬 수학 정도 해결하실 수 있다면 다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요즘에도 구몬 수학, 눈높이 수학 있지요? 제가 이제 그런 어린아이를 다 키운 지가 오래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하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다입니다. 74번입니다. 장단기 아무것도 몰라도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장기가 탄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가 탄력적이면 안 늙고 좋은 거기도 하고요. 갑자기 장기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한두 가지 특히 노동 임금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기 상황보다가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탄력적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노동, 임금도 조절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튼 단기가 더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누구 입장에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7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힉스와 마샬 법칙 나오면 제가 하지영 법칙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힉스와 마샬 법칙은요. 하지영 법칙을 대입하면 크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크면 오르고 작아지면 내린다. 라는 원칙입니다. 1번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다. 똑같으면 맞다. 높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뭔지 몰라도 높으면 높다. 진짜예요? 작을수록 작아진다. 높을수록 크게 된다. 맞죠? 하지영 법칙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법칙 들으시려고 지금 인강 들으시는 거 맞죠? 쉽게 가고 간단하게 가고 법칙대로 되는 것.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76번입니다.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연봉제,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연봉 협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친밀감이 제가 증진된다고 했나요? 안 증진된다고 했나요? 물론 법규에서는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이지만 이거 연봉제 동일 노동했는데 능력의 차이 때문에 아웃풋이 달라졌어요. 나는 3천만 원 받는데 왜 옆 사람은 5천만 원 받지? 알고 나면 있던 친밀감도 깨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요. 그렇죠. 쾌적성 여부라든지 훈련의 기회 차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여부라든지는 다 맞는 이야기지만 성별은 차별에 해당된다라는 것. 자, 성별 가지고 보상. 그러면 딸로 태어나면 보상받아야 되고 아들로 태어나면 보상받아야 되나요? 누가 더 불리한 입장이죠?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서서 모르지만 여하튼 남자, 여자는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비금전적이거나 금전적으로 더 플러스 보상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78번입니다.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찰적 실업 나오면 정보만 잘 찾으시면 된다. 원인이든 해결 대책이든 간한 설명이든 정보가 나온 것을 잘 찾으면 된다라는 것 체크하셨고요. 7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케 몰라도 되십니다. 여하튼 이렇게 감사하게 인본, 휴먼, 인본적 경제, 그럼 뭔가 따뜻한 경제의 상황을 찾아야 되겠네요. 따뜻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딱 봐도
경쟁적 시장의 사회적 형평성을 아무리 경쟁적 시장이라도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 제도가 있는 것을 그렇죠. 회사에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정책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을 인본적 경제라고 합니다. 80번 넘어왔습니다. 임금 교섭 외에 가학화 합리화를 위한 의존성. 이 문제 복원하면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실었네요. 여러분께 심심치 않은 사과를 드리면서 2회차 복원 문제 3, 4 과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